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어머니, 조선 왕실을 주무른 가장 독한 여자 이야기. 여러분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갈등을 어디까지 상상해 보셨나요? 말다툼, 차가운 무시, 아니면 집안에서 쫓아내기. 그런데 만약 그 시어머니가 나라 전체를 움직이는 최고 권력자라면, 그리고 그 며느리가 왕비라면,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여인으로 기록된 패비 윤씨. 그녀는 뒤주에 갇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 뒤주를 닫게 만든 진짜 손은 바로 시어머니의 것이었습니다. 인수대비 한씨. 조선 왕실 500년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휘두른 여성. 왕의 어머니이자 또 다른 왕의 할머니. 그녀는 며느리를 어떻게 죽음으로 몰아갔을까요? 그리고 그녀는 정말 역사가 기록한 것처럼 냉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에게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패비 윤씨의 반대편에 서 있던 여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동시에 한 여자이기도 했던 인수대비. 그녀의 눈으로 본 조선 궁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을 500년 전 피와 눈물로 얼룩진 궁궐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은 역사책이 결코 말해주지 않았던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1437년 청주 한씨 집안의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한학의 딸, 훗날 인수대비가 될 그 소녀였죠. 그녀가 태어난 시대는 조선이 건국된 지 불과 40여 년밖에 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아직 권력은 유동적이었고 왕위는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소녀 한씨가 14살이 되던 해 그녀의 운명을 바꿀 혼인이 결정됩니다. 상대는 왕세자 이장, 훗날 조선 7대 임금 세조가 될 인물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가 세자빈이 된 건 1455년, 그 해는 바로 계유정난이 일어난 해였습니다. 계유정난.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쿠데타였죠. 19살 소녀 한씨는 하루아침에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내나는 권력 투쟁의 한가운데에 서게 됩니다. 그녀의 남편은 형제들과 신하들의 피를 밟고 왕좌에 올랐습니다. 어린 조카는 귀양지에서 사약을 받았고 충신들은 거열형으로 찢겨 죽었습니다. 사육신의 시신이 저작거리에 내걸렸을 때 그녀는 왕비의 옷을 입고 궁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살 소녀가 본 궁궐의 모습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권력이란 무엇인가? 권력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녀는 매일같이 그 답을 목격했습니다. 정적들의 처형, 반대파의 숙청, 끝없는 의심과 배신. 왕비 한씨는 남편 세조 옆에서 14년을 살았습니다. 그 14년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권력은 자비를 베푸는 순간 무너진다. 1468년 세조가 죽습니다. 그녀의 아들 예종이 즉위하지만 불과 1년 만에 20살의 나이로 급서하죠. 공식 기록엔 병사라고 나와 있지만 당시 소문은 달랐습니다. 독살설이 돌았습니다. 누가? 권력 다툼 때문이었죠. 인수대비는 아들의 시신을 보며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왕실에서 살아남으려면 자신이 직접 권력을 쥐어야 한다고.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손자 성종이 13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내 말이 바로 국법이다. 1469년 32살의 인수대비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가 됩니다. 어린 손자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그녀는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권력의 맛을 알아버렸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녀의 완벽한 왕국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손자 성종이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여자의 이름은 윤씨.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비극의 주인공 패비 윤씨였습니다. 인수대비와 패비 윤씨의 운명적인 충돌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두 여자는 왜 그토록 극단적으로 대립하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성격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면에 더 깊은 이유가 숨어 있었을까요? 1476년 19살의 윤씨가 궁궐에 들어옵니다. 처음엔 후궁수기로 들어왔죠. 인수대비는 처음엔 그녀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수많은 후궁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곧 자신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성종이 윤 씨에게 완전히 빠져버린 것입니다. 왕은 밤낮으로 윤 씨의 처소에만 머물렀고 다른 후궁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479년 윤 씨는 왕비로 책봉됩니다. 성종의 첫 번째 왕비 공혜왕과 일찍 죽고 두 번째 왕비 폐비 윤씨정 현왕후의 언니도 폐위된 뒤였죠. 이제 윤 씨는 조선의 국모가 되었습니다. 인수대비의 며느리가 된 것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 씨는 인수대비가 원하는 왕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인수대비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왕비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궁중 예법을 완벽히 따르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말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여자였습니다. 인수대비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남편 세조가 피해 쿠데타를 일으킬 때도 그녀는 한마디 불평 없이 내조했습니다. 아들 예종이 의문의 죽음을 맞았을 때도 그녀는 감정을 숨기고 권력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왕실 여인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윤 씨는 달랐습니다. 윤 씨는 감정적이었습니다. 질투가 많았고 솔직했으며 왕 앞에서도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왕비가 된 후에도 성종이 다른 후궁에게 가면 격렬하게 항의했죠. 때론 얼굴을 핥히기도 했고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했습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보면 윤 씨는 솔직하고 당당한 여성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조선시대 궁궐에서 인수대비의 눈에 비친 윤 씨는 통제 불가능한 위험 요소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성종이었습니다. 성종은 윤 씨의 이런 행동에 화를 내면서도 결국 그녀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사랑했으니까요. 인수대비는 이 상황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손수 키운 손자, 완벽한 왕으로 만들려고 했던 성종이 한 여자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윤 씨는 인수대비의 권위에도 도전했습니다. 궁중예법에 대한 인수대비의 훈계를 건성으로 듣거나 때론 반박하기도 했죠. 다른 왕비나 후궁들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교육하려 했습니다. 끊임없이 궁중예법을 가르쳤고 왕비로서의 자세에 대해 훈계했습니다. 하지만 윤 씨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변할 수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이미 성종의 사랑을 받고 있었고 그 사랑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 믿었으니까요. 1483년 윤 씨는 아들을 낳습니다. 훗날 폭군으로 기억될 연산군이었죠. 인수대비는 이제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왕비 윤 씨가 왕자까지 낳았다는 건 그녀의 위치가 더욱 확고해졌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가 언젠가 왕이 된다면 그때는 윤 씨가 대비가 되어 궁궐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권력과 질서가 통제 불가능한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윤 씨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지만 왕비를 제거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했죠. 그리고 인수대비는 기다렸습니다. 윤 씨가 실수하기를,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기를. 그 기회는 1479년부터 1482년 사이 어느 날 찾아왔습니다. 윤 씨가 질투 때문에 성종의 얼굴을 핥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왕의 얼굴에 상처를 낸다는 것. 조선시대에 이것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영모와 맞먹는 중죄였습니다. 인수대비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성종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왕비가 전하의 얼굴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너는 국모 자격이 없는 그냥 벌렁이야. 이것은 왕실의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여자가 국모의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조선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였으니까요. 하지만 인수대비의 압박은 계속되었고 대신들도 가세했습니다. 결국 1479년 윤 씨는 폐위됩니다. 하지만 인수대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위만으로는 부족했죠. 왜냐하면 윤 씨가 살아있는 한 그녀는 언제든 복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성종이 여전히 그녀를 잊지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인수대비는 더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성종에게 계속 압박을 가했고 윤 씨에 대한 온갖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482년 윤 씨는 사약을 받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뒤주에 갇혀 죽습니다. 사약을 내리는 것조차 참아할 수 없었던 성종이 선택한 방법이었죠.
윤 씨는 뒤주 속에서 8일을 버티다 죽었습니다. 그 뒤주 앞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기록에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인수대비가 그 과정을 지켜봤을 거라 추정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인수대비는 정말 단순히 냉혹한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그녀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리고 며느리를 죽인 후 그녀의 마음은 과연 평온했을까요? 1482년 윤 씨가 죽은 후 인수대비는 자신이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궁궐은 다시 질서를 찾았고 성종은 다른 여자들과 혼인했으며 인수대비의 권위는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랬을까요? 역사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죽인 후 윤 씨의 아들 연산군에게 유독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연산군을 직접 키우겠다고 고집했고 다른 어떤 손자보다 더 많은 관심을 쏟았습니다. 왜였을까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죄책감 때문이었다고. 인수대비도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후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분명 무언가가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특히 어린 연산군을 볼 때마다 그녀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서 어머니를 빼앗은 건 나다. 그래서 그녀는 연산군에게 더욱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보상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연산군을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진실을 알게 된다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을 만들었는지 알게 된다면, 그래서 인수대비는 더욱 철저하게 진실을 숨겼습니다. 연산군에게는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죠. 하지만 숨길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특히 궁궐 같은 곳에서는 연산군은 자라면서 조금씩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꺼릴 때의 분위기, 자신을 대하는 인수대비의 미묘한 태도. 어린아이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1494년 성종이 죽고 연산군이 즉위합니다. 19살의 나이였죠. 인수대비는 이제 대왕대비가 되었고 여전히 궁궐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안했습니다. 연산군이 왕이 되었다는 것. 그것은 이제 그가 진실을 알아낼 수 있는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인수대비는 더욱 연산군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국정에 간섭했고 신하 인사에도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손자인 왕을 어린아이 다루듯 했습니다. 연산군은 이런 할머니가 불편했지만 처음엔 참았습니다. 효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진실을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러다 1504년 인수대비가 죽습니다. 그녀는 67의 나이로 생을 마감했죠. 죽기 직전 그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평생 지켜온 권력과 질서를 떠올렸을까요? 아니면 뒤주 속에서 죽어간 며느리의 모습이 떠올랐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인수대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비극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인수대비가 죽은 지 불과 몇 개월 후 연산군은 진실을 알게 됩니다. 네가 내 어미를 죽였단 말인다. 대답하지 않으면 모두 죽이니. 어머니 윤 씨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그 죽음을 만들었는지, 자신이 사랑했던 할머니가 사실은 어머니의 원수였다는 것을. 그 순간 연산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잔혹한 복수극이 시작됩니다. 연산군은 어머니의 죽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찾아내 죽였습니다. 당시 윤 씨 폐위를 지지했던 대신들, 그들의 가족들, 심지어 후손들까지 수백 명이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인수대비에게도 복수했습니다. 그녀의 묘를 파헤치려 했고 그녀를 기리는 모든 것들을 없애려 했죠. 연산군의 폭정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1506년 중종반정으로 폐위됩니다.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군으로 강등된 왕이 된 것이죠. 그리고 연산군은 유배지에서 외롭게 죽습니다. 인수대비의 손자, 윤 씨의 아들, 두 여자의 전쟁이 낳은 비극적인 희생양이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연쇄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윤 씨의 질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인수대비의 권력욕 때문이었을까요? 사실 그 어느 것도 아닐지 모릅니다. 진짜 문제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여성에게 권력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왕실을 지키라고 요구했던 모순된 시스템. 직접적인 권력은 없으면서 영향력으로만 살아남아야 했던 여성들의 구조적 비극. 인수대비는 그 시스템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윤 씨는 그 시스템을 거부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여자의 전쟁은 한 아이의 인생을 파괴했고 조선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단순히 인수대비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결론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인수대비의 전 생애를 살펴봤습니다. 그녀는 정말 역사가 기록한 것처럼 냉혹한 악녀였을까요? 현대의 많은 학자들은 인수대비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변명할 수 없는 잘못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 역시 시대의 희생자였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인수대비가 살았던 시대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15세기 조선. 여성에게 정치적 권력은 공식적으로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왕실의 여성들은 예외였죠. 그들은 왕을 보좌하고 후계자를 교육하고 때로는 나라를 대신 다스려야 했습니다. 특히 인수대비의 경우 13살의 어린 손자를 대신해 수렴 청정을 했습니다. 그녀는 국정을 운영했고 외교 문제를 결정했으며 관리들을 통제했습니다. 사실상 왕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녀에게 주어진 건 권력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잘하면 당연한 것이고 잘못하면 모든 비난이 그녀에게 쏟아졌죠. 인수대비는 이 불안정한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해 강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드러움은 약점으로 여겨졌고 자비는 통제력 부족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그녀는 완벽해야 했습니다. 실수는 허락되지 않았죠. 그런 그녀에게 윤 씨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통제 불가능하고 감정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여자. 자신이 평생 참고 억눌러온 모든 감정을 거리낌 없이 드러내는 여자. 그것도 왕비의 자리에서. 인수대비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여자는 모든 것을 망칠 것이다. 내가 평생 지켜온 이 질서를, 이 왕실을. 그래서 그녀는 윤 씨를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옳았을까요? 아니, 애초에 옳고 그름의 문제였을까요? 어쩌면 인수대비에게는 선택지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살던 세계에서 권력을 지키지 못하면 자신과 가족 모두가 파멸하는 세계에서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잔혹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수대비는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내운이라는 책을 저술했는데 이는 조선시대 여성 교육의 기본서가 되었죠. 유교 윤리를 바탕으로 한 여성의 도리를 담은 책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녀가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덕목들을 담은 책이었죠. 인수대비는 또한 불교에 심취했습니다. 조선은 억불 정책을 펼쳤지만 그녀는 몰래 불경을 읽고 사찰에 시주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어쩌면 그녀도 구원받고 싶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들에 대한 죄책감을 불교에서 찾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역사는 인수대비를 두 가지 얼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조선 최고의 여성 정치인, 현명한 대비. 다른 쪽에서는 며느리를 죽인 냉혹한 시어머니, 권력에 집착한 여자. 둘 다 맞는 말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한 가지 면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요. 인수대비는 뛰어난 정치가였지만 동시에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을 지켰지만 동시에 한 여자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사랑했지만 동시에 그 손자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수대비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악녀로, 희생자로, 아니면 그 둘 다로? 사실 이것은 단순한 역사 인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서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권력에 대한 질문이고 생존에 대한 질문이며 여성의 위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수대비는 살아남기 위해 괴물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 시대, 그 시스템 속에서 부드러움은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하지만 괴물이 된 대가로 그녀가 잃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평온한 마음, 진정한 가족의 사랑, 자기 자신. 그녀의 생애 마지막 순간, 죽음을 앞두고 그녀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나는 옳았다. 나는 왕실을 지켰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잘못했다. 다른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후회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그녀의 선택이, 그녀의 잔혹함이 결국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손자를 파괴했다는 것. 그리고 그 손자의 파괴는 수백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것. 권력을 지키기 위한 폭력은 결국 더 큰 폭력을 낳을 뿐이었습니다.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단순한 궁중 암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희생은 과연 가치가 있는가? 인수대비는 모든 것을 얻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권력자였지만 가장 외로운 여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왕실을 지켰지만 가족을 파괴했습니다. 그녀는 승리했지만 결국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말을 거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권력, 생존, 선택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곁에 있으니까요. 인수대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셨나요? 역시 옛날 사람들은 잔인했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어쩌면 나도 그 상황이었다면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사실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권력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타인을 짓밟아야 하는 상황.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으로 해결하려다 더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일.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정치에서, 심지어 가정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인수대비와 윤 씨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통제와 자유 사이에서, 질서와 감정 사이에서, 생존과 도덕 사이에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권력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권력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선한 사람도 권력을 가지면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수대비가 처음부터 악녀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녀도 한때는 14살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권력과 생존의 게임은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둘째, 시스템의 문제를 개인의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와 윤 씨의 갈등은 개인적 성격 차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여성에게 정당한 권력을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막중한 책임을 지우는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 한 비극은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내내 궁중암투는 계속되었고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셋째,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윤 씨를 제거함으로써 질서를 지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력은 연산군의 폭정으로 이어졌고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 사람을 죽여 질서를 지키려 했던 선택이 결국 더 큰 혼란을 만들어낸 것이죠. 마지막으로 역사는 단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수대비는 악녀도 성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한 명의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두려움과 야망, 사랑과 집착, 지혜와 잔혹함을 모두 가진 사람이었죠.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과거를 단순히 판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거를 통해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인수대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권력과 도덕 사이에서, 생존과 공존 사이에서, 통제와 신뢰 사이에서. 500년 전, 한 여자는 권력을 선택했고 그 대가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조선 최고의 권력자 인수대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시어머니, 손자를 괴물로 만든 할머니, 하지만 동시에 시대의 희생자이기도 했던 한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권력, 생존,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우리가 배우지 않는 한 인수대비의 이야기가 단순히 흥미로운 궁중 스캔들로 끝나지 않기를,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울이 되기를,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조선 왕실의 숨겨진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속 여행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가보겠습니다.